오늘 미국장 혼조세입니다. 아직 장 중이고요. 다우는 0.73 빠졌고 S&P 500 0.13, 나스닥 0.45인데 시간이 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이 주식을 빼먹고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고 이게 S&P 500 지수. 그리고 이게 다우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장이. 유럽 지수는 안 좋게 끝났고요. 어제 우리나라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3천선 내주고 갈 방향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장은 좀 반등했습니다. 오늘 장이 내려가는 거는 그냥 얘네들 보도로 보면 여기 아까 오스트리아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오스트리아가 발표를 했는데 전체 다 락다운, 코비드-19. 그래서 다시 전체를 다 락다운하는 걸로 서구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서유럽에서는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 보면은 여기 전체 여기 기사가 안 나와요. 여기 있네요. 오스트리아 총리가 접종 거부한 국민을 냉비를 했는데 전면 봉쇄를 했다. 열흘간. 예전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전면 봉쇄를 했었죠. 그것처럼 똑같이 전면 봉쇄를 지금 한 상황이고 독일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보면 이제 제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어제 안 보여드렸거든요. 독일도 만만치 않고 여기 보시면 일간 뭐 6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이건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 15,000 넘었거든요. 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독일이 전면 봉쇄를 해야 될 상황이죠. 이제 좀 문제가 안 좋게 돌아가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면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못 나다니게 될 거고 그게 이제 기업 평가, 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겠죠. 미국도 이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보장이 좀 없는 상황인데 미국도 완전 접종을 못 하고 접종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 시장 장세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좀 특이한 거는 이 석유 가격이 아래로 세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3% 빠졌거든요. 최근 한 달치를 보면 84달러까지 막 머리를 치고 막 올라가던 게 고점을 다 두들겨 맞고 지금 아래로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왜 빠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좀 뒤져보긴 뒤져봤는데 왜 빠진지를 잘 모르겠고요. 뉴스 보도 나오는 것 중에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리그 카운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일 유정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oilprice.com 데이터고요.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봤던 기사에서는 전년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의 그 석유 생산량, 셰일 오일에서 석유 생산량을 끄집어내는 데는 이미 넘었다. 그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셰일 오일을 뽑아내는 건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미국이 팬데믹 전에 뽑았던 것은 이제 일간 한 1,300만 배럴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지난주 11월 12일자로 보면 한 1,100만 정도 했으니까 아직 200만 배럴이 부족하긴 합니다. 미국 전체 생산량이죠. 셰일 오일은 예전 수준을 넘었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석유 전체 생산량을 놓고 보면 아직은 한 200만 배럴이 적긴 한데 유정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유정수 늘어나는 거고 이거 그냥 눈으로 보면 별로 안 보이니까 차트로 보면 이겁니다. 이게 유정수거든요. 전체 유정수인데 지금 직전에 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증가 속도는 추세는 계속 유지하면서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엇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상반기 중반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기에는 최근 유가가 올라갔었던 그 강도 여기 차트 이걸 볼까요? 최근 유가가 최근까지 셌던 강도를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얼마 안 되거든요. 10월 25일 뭐 이렇게 이때 한 달도 안 됐어요. 아직 안 지났어요. 근데 이 시기에 이게 얼마나 늘어났다고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는지 지금 유가 방향성은 제가 잘 타지를 못하겠어요. 일단 근데 아마도 이게 이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유럽 쪽에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쇄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안 나다니게 하겠죠. 그러면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봉쇄가 될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석유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 측면에서 늘어난다기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가가 지금 방향성을 잃었다고 보는 거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거 오늘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이 주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특정 섹터 몇 개만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보통신기술, 이거 애플 2025년도에 자동차, 2025년도에 전기차 만드는 걸 지금 반영해서 주가가 튄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시제품도 안 나왔는데 요새 광기가 위험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보도를 지난번에 골드만삭스 임원이 얘기한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보통신 관련된 주식하고 그다음 유틸리티 관련된 주식 이 세 가지 섹터만 그나마 방어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영역 중에 부분적인 강세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사실 횡보하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크리스마스 문제 때문에 경향신문 기사고 이거 딴 걸로 넣네. 경향일보 기사고 근데 크리스마스에 사람을 안 나다니게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경향신문 11월 19일자 기사고 이걸 올리신 분은 이제 박하얀 기자께서 올렸습니다. 이름이 예쁘시네요. 자, 그리고 다른 것들 그냥 간단히 보고 끝낼 건데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향후에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뉴즈원 기사고요. 신기림 기자께서 11월 10일자로 올리신 기사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미국 연준의 비둘기파가 내년 여름이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이전에 나오기 전에는 내년 12월이나 돼야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인상 결정 여부가 앞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뭐 앞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동안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연히 경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보여드렸지만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추구 전략을 해야 될 수준까지 이미 다 도달한 상태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노동 참여 인구들이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1억 6,400인데 지금 그 강도가 빠르게 늘어나질 않고 조기 퇴직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년 최소한 6월이면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요. 요번에 그러니까 연준 이사들은 계속 그 주식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주식시장의 친화적 발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연준의 말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선물 투자자들의 베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금융투자 시장에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빠르면 내년 3월, 늦으면 내년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추가적 조정이 발생할 거라고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나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매출이라도 높게 나오거나 이러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을 잘 떠받칠 수 있긴 하겠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렇게 크게 매출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겹치게 되면 시장의 조정은 강도가 세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 그냥 정책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경제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11월 20일 날 기사고 이 기사를 올리신 분은 이고은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드에서 그 클리블랜드 연방 은행의 한 연구원이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전 국민에게 매달 $100씩 지급할 때니까 매달 $1,000네요. $1,000면 100만 원이잖아요. 1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GDP 11%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 기본소득 지급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돼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한편 저축률도 약해지면서 자본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급한다고 해서 그 실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취업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미래에 대해서 저축을 안 하고 고정적으로 계속 그 한 달에 110만 원씩 생기니까 저축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계속 쓴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저축보다는 현재 있는 그 소득을 다 써버리는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는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쓸 수밖에 없는 생활비로 다 메꿔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하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드비치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본소득을 받게 된 미국인들의 근로의지가 줄면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벤치마크 76.5보다 13%나 급락한 63.5%가 될 것으로 봤다.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그 감소되고 저축률도 떨어지면서 자본 공급, 그러니까 저축이 돼야만 이제 그것들이 시장에서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 쪽 대출로 넘어갈 건데 그게 안 된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DP 대비 정부의 이전 지출 비중, 그러니까 돈을 계속 지급해야 되니까 이게 확대돼서 재정 부담이 커지니까 이게 세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뭔가를 주는 것은 사실 충격이 단기간적인 거예요. 일시적인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주겠다고 하는 행동은 상당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 자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을 통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의 대가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주는 거는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핀란드에서 이미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 기사고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이정봉 기자신데 핀란드에서 이미 한번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여기 보시면 기본소득을 했었는데 실제로 실험을, 그래서 핀란드는 오랜 정치 논쟁을 거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기본소득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안에 좀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 이 두 영역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도 자기가 일자리를 계속 찾아야 되고, 실업수당 일자리 안 찾고 그러면 실업수당이 끊기는 거고,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은 기본소득도 받고, 그러니까 이 취업이나 이런 것들 안 해도 기본소득을 받는 거죠. 거기다가 또 취직을 하면 취직을 해도 취업한 사람의 돈,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해서 받는 돈과 기본소득을 동시에 받는, 그러니까 소득이 쭉 올라가는 거죠.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네가 취직을 하면 더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이제 테스트한 건데, 문제는 이 기본소득 집단이 1년간 평균 고용일이 49.64일이었고요. 그 대조군, 그냥 기본소득 안 받고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 그게 49.25일이었으니까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도 그냥 기본소득을 받고 특별히 취직하는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소득을 받고 사는 걸로 만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취업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런 부분은 지금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불안정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고정소득이 계속 자기가 들어올 걸 아니까 행복감은 늘어날 수 있지만, 이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혀 그 고용에 대한 욕구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기본소득을 지불할 때 그게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일부 급여에 플러스 알파로 소득 금액을 정부에서 더 지원한다, 청년들한테. 이런 형태로 기본소득을 뭔가 지출하는 형태가 나은 거지, 그냥 단순히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데 기본소득만 주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말씀드렸죠.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 뭐 환자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너무 연로해서 취업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지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고객분을 만나면서 서로 토론을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1월 20일자 기사고 최동수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고객분께서는 올해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집값이 이미 정점을 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사에 서울 아파트가 7개월 만에 팔자가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매수 우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도 우위 시장에서 팔자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사자가 더 적다는 뜻이니까 눈치를 보면서 살 수 있다는 뜻이고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파트 매매 수급자 추이인데 100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세가 센 거예요. 매수세보다. 그러니까 이제 가려가면서 가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이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예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지나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2000년대에 쭉 추세를 타고 올라오다가 2011년도쯤 돼서 10년도 11년도 이때쯤 되면서 정점을 치고 그 뒤로 한동안 전세가가 90%까지 올라갈 때까지 집을 사는 사람이 없었던 때를 기억해 보시면 요번에 정점이 잡히기 시작하고 또 향후에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집값을 사겠다고 안절부절 하던 이유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안 사면 이거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달복달 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들러붙어서 집을 사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다가 이 상황을 유지하는 과정에 그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이게 정점을 쳤구나. 그래서 과거의 학습한 효과대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그 사람의 심리가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매매 가격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겠다는 수요는 늘어나질 않습니다. 최소한 관망세로 가다가 그 자체가 가격이 내려오는 게 눈에 보이면 아예 사는 거를 이제 뒤로 미루거나 완전히 물러나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집값이 정점을 쳤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우파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파가 잡는다 하더라도 정책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공급을 증대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약화시켜준다는 것. 이거 두 가지 쪽에 접근을 할 거지 집값을 밀어 올리겠다는 접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면 너도 나도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해당 정부의 부정적인 요건이거든요. 집값 올라가는 자체는. 그래서 우파가 잡는다 하더라도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부분은 접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데요. 이거 YTN 기사고 11월 20일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김선희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 세서미 스트리트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아이들이 많이 보는 건데 여기에 아시아는 최초로 한국인 캐릭터가 들어갔답니다. 지영이라는 이름에. 여기 세세미스 아시아계 최초로 한국계 지영을 등장시켰는데 이게 지영이 얘가 지영입니다. 얘가 지영. 그러니까 아시아 인종이 여기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인종이 들어간다는 거죠. 참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넣어달라고 한 게 아니겠죠. 그런데 얘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아이들한테도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각인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한국이란 이름이 각인되면 한국이란 문화에 일단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거고 그들이 크게 되면 한국이란 나라를 자연스럽게 알고 크는 거죠. 한국의 국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일본계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을 자꾸 거들먹거리거나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도대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건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 이거 한국일보 기사고 11월 19일자거든요. 그리고 이건 누가 올리셨냐면 김지룩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드디어 여기 그러니까 그 세계 에너지 여기 WFP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께서
어떻게 하겠다. 돈 주면 66억 돈 주면 그때 일론 머스크하고 아마 잽 베이조스인가요? 하여튼 아마존 CEO 이름을 잘 못 외우겠는데 그 사람은 제프 베이조스인가요? 여하튼 그 두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돈을 아마 주면 식량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계획을 내면 돈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계획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이 돈을 줄까요? 저는 이렇게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이다. 그렇게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도지코인 먹튀 같은 건 안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심리적으로 같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도지코인 먹튀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 계속 보이거든요. 제 행동들이. 이 사람은 이유를 어떤 형태로 대거나 아니면 이유를 대지 않고 돈을 안 낼 건 쪽에 제가 걸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이 과연 진짜로 돈을 낼지. 오늘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